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2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는 파동에 대해서 함께 익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빛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오랜 옛날에는 빛을 그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용도로만 썼는데 지금은 광통신이나 반도체 제작에 이용되고 있죠. 현대사에서 빛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빛을 전자기파로 봤을 때 빛의 활용 영역은 또 더욱 넓어지기도 하죠. 빛은 현대사회에서 이용하려면 당연히 이용 목적에 따른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빛을 이용하는 도구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각종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한 친구들은 첨단 제품이나 기기를 연상할지도 모르겠네요.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하는 간단한 도구로 먼저 거울과 렌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이 뭔지 알고 있죠?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고 또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죠. 앞단원에서 파동은 진행하는 매질이 바뀔 때 반사하거나 굴절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면은요. 파동이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게 반사 법칙이죠. 또 입사파와 법선, 반사파는 항상 같은 평면상에 있다. 이것도 반사 법칙의 한 내용이라는 것을 지난번 파동에 대해 공부할 때 우리는 함께 익혔습니다. 진행하던 파동은 다른 매질을 만나서 파동 일부가 투과할 때 투과되는 파동은 두 매질에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변하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죠? 파동의 굴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굴절의 법칙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굴절의 법칙은 sin r분의 sin i가 되고 i는 v2분의 v1이고 이것은 다시 람다2분의 람다1인데 이것은 n12로 나타나는 게 바로 굴절 법칙이죠. 여기서 i는 입사각, r은 굴절각, n12가 뭐냐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스넬의 법칙이 뭔지 이제 떠올려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n1 곱하기 sin i는 n2 곱하기 sin r, 이게 바로 스넬의 법칙이죠. 굴절의 법칙을 살짝 변형한 게 바로 스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파동이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입사해서 굴절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습니다. 이제 그 예로 낮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소리의 속도가 아래쪽이 빠르고 위쪽이 느려서 위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소리가 먼 곳까지 이게 잘 전달되지 못하죠. 근데 반대로 밤에는 소리가 잘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뭐 3층, 4층에서 이제 거의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1층 또는 운동장에서 이제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를 우리는 3층, 뭐 4층에 교실에 있어도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예로 사막의 신기루를 들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빛이 위쪽으로 휘어서 신기루가 나타나기도 하죠. 물체에서 나온 빛이 반사되거나 굴절되어 두 눈에 들어올 때 사람은 광선이 직진한 것으로 인식해서 물체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두 눈에 들어온 광선을 직선으로 연장하여 만나는 부분에 물체가 있는 것으로 우리 뇌는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거울, 렌즈 등 광학기기에서 반사 또는 굴절돼서 보이는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평면 거울에 빛이 반사되면서 어떤 물체가 평면 거울에 대칭되는 지점에 물체와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기죠. 평면 거울은 물체와 크기가 같은 상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평평하지 않은 거울은 어떨까요? 평평하지 않는 거울 있죠?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구면 거울이 있고 이제 볼록 거울이 있고 또 반대로 모양으로 된 오목 거울이 있죠.
한적한 도로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둥근 거울이 기둥에 서 있는 걸 봤을 겁니다. 여기 사진에서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대형 상점은 물론이고 편의점 한 귀퉁이에 둥근 거울이 붙어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 거울을 구면 거울이라 하고요. 반사면이 튀어나와서 볼록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울이 밖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볼록 거울이라고 합니다. 볼록 거울은 평면 거울보다 더 넓은 영역의 빛을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영역을 이렇게 비출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볼록 거울을 통해 맺히는 상의 크기는 평면 거울보다 작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거울의 크기는 일정한데 더 넓은 영역의 빛을 반사하려면은 반사된 각각의 물체의 크기는 또 작아지겠죠.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아니면 뭐 상점에서 이제 도난 방지용 이런 거울을 보면은 이제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자기 모습이나 물건 크기가 작아진 모습으로 반사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또 광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거울이나 렌즈와 같은 광학기기에서 광학기기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을 우리는 광축이라고 하죠.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해도 광학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초점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초점이라는 말 안 들어본 친구 없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초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광축이란 개념에서 초점의 개념을 유도해 보면은요,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곡률 반경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광축 가까이에서 광축과 나란하게 오목거울이나 볼록거울에 입사한 빛은 반사하거나 꺾여서 모두 광축 위에 한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림은 거울이 빛을 반사해서 상을 맺게 하는 원리를 이렇게 도식화한 건데요.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그냥 사람이 내키는 대로 그려놓은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서 여기 선이 쭉쭉 그어져 있죠. 이런 법칙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이동해서 상을 맺게 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조종사 내키는 대로 쭉쭉 날아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해진 비행 경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빛도 이렇게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이동하고 거울에 반사돼서 이렇게 반사돼서 움직이고 이렇게 상을 맺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에 의해 반사된 빛은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여 상을 맺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목거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거울에 의한 상의 작도법을 살펴보면요, 먼저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초점을 지나거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반사한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두 번째, 초점을 향해 입사한 빛은 광축의 나란한 방향으로 반사한다. 그러니까 여기 초점, 여기 F라고 돼 있죠? 이 F를 지나는 빛은요, 거울에 반사된 다음에 광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여기 그림 보면 PV, 선분 PV가 있죠? 이게 광축인데 이것과 나란한 방향으로 반사를 합니다. 그 선이 여기서는 2번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1번도 여기 그림에 1이라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광축과 나란하게 1번 경로를 따라서 빛이 쭉 진행하다가 거울과 반사하면은 이제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반사한다. 그래서 그 빛은 F라는 점 있죠? 여기가 초점인데 여기를 지나게 되죠. 구심으로 입사한 빛은 반사 후 그대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빛의 경로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심이 뭐냐면 여기 5점이죠. 이제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 보면은 이제 둥그니까 그 둥글게 된 어떤 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구심이라고 하는데, 이 구심을 지나는 빛, 여기 3번 빛이죠. 이제 Q에서 이제 O를 향하는데 3번 경로를 따라서 빛이 쭉 이동을 합니다. 그 빛은 다시 3번 거울에서 반사가 되는데, 이 빛은 어디로 가냐면 그대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그냥 그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구심을 지나 왔던 경로를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그림 보면 Q'이 있죠? 이 Q'에서 이제 빛이 이제 상이 맺히게 되는, 반사된 상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또 거울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은
광충에 대칭되도록 반사를 합니다. 이게 4번 경로를 통해서 이제 통과하는 빛인데요. 거울 중심 여기 V가 있죠? 광축에 있는 이제 거울의 광축이죠. 여기를 지나는 빛은 이제 광축에 대칭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 PV 선분 PV를 이제 법선으로 봤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봐서 이제 각 QVP와 각 QV, Q' 이 각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는 경로를 따라서 빛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상은 여기 Q'에서 이제 각기 1, 2, 3, 4 경로로 이제 1, 2, 3, 4 경로로 지난 빛은 Q'에서 이제 한데 모이게 되는데, 이 Q'에서 이제 빛이 한데 모이면서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거든요. 가뜩이나 안 좋은 목소리 더 안 좋은데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랄게요.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볼록 거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은 어떻게 맺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의 작도법은 앞에서 봤던 오목 거울에서의 상의 작도법과 똑같습니다. 먼저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초점을 지나거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반사한다. 그게 여기서 1번 경로인데요. 이제 광축 PV5죠. 이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 1번 경로를 통해서 입사한 빛은 초점을 지나거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F죠. F에서 나온 빛처럼, 그러니까 F에서 쭉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여기서 나온 빛처럼 반사를 한다 해서 이 1번 경로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초점을 향해 입사한 빛은 광축에 나란한 방향으로 반사한다. 이게 2번 경로죠. 초점을 향해서 입사한 빛은, 여기 F를 향해서 입사한 빛은 반사됐을 때 광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2번 경로를 통해서 통한 빛은 여기 보면은 광축 PV, 여기와 평행하게 이렇게 빛이 반사되고 있습니다. 구심으로 입사한 빛은 반사 후 그대로 되돌아온다. 구심이 여기서는 어디예요? 5점이죠. 이 5를 향해서 입사한 빛, 3번 경로인데, 이게 이 3번 경로로 이렇게 입사한 빛은 그대로 왔던 경로로 되돌아 이제 반사를 하게 됩니다. 또 거울 중심, 여기 거울 중심 어디면 V죠. 거울의 중심 V죠. 한가운데 이 거울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은 광축에 대칭이 되도록 반사한다. 아까 여기 광축을 이제 법선으로 봤을 때 각 QVP와 그 다음에 PV,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눈으로 되어 있는데, 눈 표시가 있는데, 요 각,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이 대칭이 되도록 반사를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상의 작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 어디 있을까요? 맺힌 상이 아까 오목 거울에서 어디 한 점에서 Q'에서 맺혔는데, 여기서는 없죠? 없죠, 여기. 근데 여기 보면은 거울 뒷부분에 Q'이 있습니다. 이 Q'이 뒷부분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죠. 이 Q'이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 4번 경로의 빛 보면은 쭉 반사가 되는데, 반사된 빛이 V에서 연장선을 그어줘요. 그리고 2번 빛도 2번 경로에서도 반사된 빛을 이제 뒤로 연장선을 쭉 그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 Q'에서 이제 상이 맺히게 되는데, 이것은 허상이라고 하죠. 이제 앞에서 오목 거울은 직접 빛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실상인데, 여기서는 볼록 거울에서는 빛이 이렇게 모이지 않고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지만 반사된 그 경로를 이렇게 쭉쭉 거기 뒤로 거울 뒤쪽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만나는 가상의 지점에 맺히는 상을 우리는 또 허상이라고 합니다.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를 A,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고요. 거울의 초점 거리를 F라고 하고, 구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 되고요. 이것은 R분의 2라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A는 방금 말했듯이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고요. B는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 F는 초점거리고요. R은 구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 되고, 이것은 구면 반지름 R분의 2라는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죠. 여기에서 상까지의 거리 B와 초점거리 F는 상과 초점이 각각 거울 앞에 있는 경우는 플러스 값을, 그 다음에 거울 뒤에 있는 경우를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은 초점거리 F의 부호가 플러스이고요. 볼록 거울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거울이 광축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 빛이 입사하는 경우에는요, 이 거울 관계식이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식은 빛이 광축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게 잘 성립하지 않는 거죠.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상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렌즈가 뭔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상을 만드는 기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시켜서 거울 뒤로 빛을 통과시키지 않지만 렌즈는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렌즈 양쪽으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죠. 빛은 렌즈로 들어갈 때 한 번, 또 렌즈 밖으로 나올 때 또 한 번 꺾이게 됩니다. 렌즈 축에 나란하게 렌즈로 향한 빛은 렌즈 밖으로 나오면서 굴절되어 초점을 지나고요. 렌즈 초점을 지나서 렌즈에 도달한 빛은 렌즈에서 굴절돼서 렌즈의 광축과 평행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렌즈를 통과한 빛은 어떻게 굴절돼서 상을 맺게 하는지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렌즈를 통해 굴절된 상을 작도하는 방법은 거울에 반사된 빛에 의해 만들어진 상을 작도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지만 렌즈는 빛을 통과시킨다는 데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상의 작도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도하냐면 먼저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렌즈를 지난 후 초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 광축에 평행하게, 즉 렌즈 축에 그림 보면 렌즈 축에 나란한 빛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평행하게,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렌즈를 지나면서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구면 거울의 경우 거울에 반사된 빛이 초점을 지나는데 렌즈는 빛을 통과시킨 후 초점을 지나는 거죠. 지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중심을 향해 입사한 광선을 렌즈를 지난 후 그대로 직진하게 됩니다. 여기 렌즈 그림을 보면 렌즈 중심을 향하는 빛이라고 되어 있죠. 중심을 향해서 지나간 빛은 그대로 일직선으로 통과해서요, 쭉 통과를 하게 됩니다. 구면 거울에서 구심을 지나 입사한 빛은 반사 후 그대로 되돌아오고, 거울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은 광축에 대칭 되도록 반사를 하잖아요. 하지만 렌즈의 경우는 빛을 반사하는 대신에 그냥 렌즈는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렌즈 중심을 향한 빛은 그대로 일직선으로 쭉 렌즈를 통과하게 됩니다. 초점을 지나서 입사한 광선은 렌즈를 지난 후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초점을 지나면, 여기 그림 보면은 렌즈 앞에 초점이 있죠. 이 초점을 지나는 빛은 렌즈를 통과한 다음에는 광축에 평행하게 쭉 직진하게 됩니다. 구면 거울에서 초점을 향해 입사한 빛은 광축에 나란한 방향으로 반사를 하잖아요. 근데 렌즈의 경우에는 광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렌즈에 의한 상 작도법을 보면은 구면 거울에서 반사된 상을 작도하는 방법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광축 가까이에서 광축과 나란하게 렌즈에 입사한 빛은 광축 위의 한 점을 모두 지나거나 한 점에서 나온 것처럼 퍼져나가는데요. 이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또 렌즈와 초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초점 거리라고 하고요. 굴절률이 클수록 렌즈 표면에 많이 굽어져 있을수록 초점 거리는 짧아집니다.
물체에서 렌즈까지의 거리를 A,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B,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라고 하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성립되죠. 여기서 A는 물체에서 렌즈까지의 거리고 B는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 F는 렌즈의 초점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B와 F의 부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즈에서 상까지 거리인 B는 상이 렌즈 뒤에 있으면 플러스, 상이 렌즈 앞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만드는 상을 보면은요, 볼록 렌즈는 상을 렌즈 오른쪽에, 오목 렌즈는 왼쪽에 상에 맺히게 됩니다. 볼록 렌즈에서 B는 플러스가 되고, 오목 렌즈에서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 B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초점 F의 부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거울과 렌즈 모두에서 평행강에 입사하여 빛이 모이는 초점은 플러스 값을 갖고요. 그렇지 않은 초점은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볼록 렌즈로 만든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장난을 여러분들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햇볕에 초점이 모여서 강한 열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뭐 상식으로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돋보기 가지고 장난을 해봤으니까요. 평행강이 초점이 모이니까 이제 볼록 렌즈의 초점은 플러스 부호를 갖겠고, 오목 렌즈는 초점에 빛이 모이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갖겠죠. 여기서 A, B, F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렌즈의 광축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빛이 입사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익혔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어떠냐, 이것이 여기서도 잘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면은 관계식이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살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뭐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카메라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리고 또 렌즈를 이렇게 찬찬히 그 속을 렌즈 너머를 살펴보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근데 하여튼 카메라 렌즈를 살펴보면은 이제 300mm의 이제 커다란 망원 렌즈도 렌즈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조리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가운데 일부분만 이제 빛을 통과시키죠. 이제 300mm 망원 렌즈 보면 렌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진이나 뭐 영화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보면 사진 기자들이 뭐 대포 같은 큰 카메라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망원 렌즈예요. 그렇게 렌즈가 큰 망원 렌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렌즈를 다 쓰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제 조리개로 가려져 있고 가운데 일부분만 이제 빛을 통과시키는, 즉 일부분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광축 주위만 수차가 적어가지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이제 만족시키거든요. 그 너브로 이제 가장자리로 갈수록 수차가 생겨서 이게 이제 물체의 이제 가장자리에 물체 표면에 이제 물체 그 윤곽선에 이제 약간의 이제 무지개빛 같은 경우 이제 상에 제대로 맺히지 않는 그런 수차가 생겨가지고 이제 렌즈 이제 가장자리는 이제 조리개로 가려놓고 가운데 일부분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비싼 렌즈일수록 조리개가 가리는 부분이 줄어들긴 하는데 눈에 확 띌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상이 맺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빛이 보여서 만든 상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하고요. 이때 B는 플러스 값인데 렌즈나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 B는 플러스 값입니다. 그리고 퍼져나간 빛이 연장선의 교점에서 만들어진 상을 우리는 허상이라고 하는데, 허상에서의 B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돋보기로 어떤 물체를 보면은요, 실제 크기와 다르게 보이죠? 볼록 렌즈로 된 돋보기로 어떤 물체를 보면은 실제보다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오목 렌즈로 사물을 비춰보면 사물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죠. 친구들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으로 사물을 보면 사물이 작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안경 보면 되게 오목렌즈, 근시가 많아서, 근시가 대부분이라서 오목렌즈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끼고 있는 안경으로 이제 보면은 사물이 작게 보이죠. 이제 볼록 렌즈, 즉 돋보기 안경은 이제 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렌즈죠. 안경은 방금 말한 것처럼 볼록 렌즈로 만든 것도 있고 오목 렌즈로 만든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시가 원시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쓰고 있는 안경은 이제 오목 렌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 사람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근시보다는 원시가 많아서 이제 볼록 렌즈를 뗀 돋보기 안경을 쓰는 경우가 우리보단 많다고 합니다. 자, 배율이라는 말을 살펴보겠는데요. 배율은 물체와 상까지의 크기 비율을 말합니다.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로 사물을 봤을 때 렌즈를 통해 보이는 상이 실제와 크거나 작죠. 근데 실제 물체의 크기와 상과의 크기 비율을 우리는 배율이라고 하죠. 그림과 같이 볼록 렌즈에 의해서 상이 만들어질 때 삼각형 ABL과 여기 삼각형 ABL과 그다음에 삼각형 A', B', 그다음에 L, 여기죠. 보면 초점, 여기 렌즈 중심 L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ABL과 삼각형 A', B', L, 여기 삼각 크기는, 여기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이 같은 달물꼴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물체의 크기와 상이 크기 B는 물체에서 렌즈까지의 거리 A,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 B 사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초점거리가 12cm의 볼록 렌즈에서, O자가 나요. 렌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에서 왼쪽으로 36cm 떨어진 지점에 크기가 4cm의 물체가 놓여 있다. 물체의 상은 어느 위치에 생기며 상의 크기는 얼마인가 한데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떠올리면요. 물체에서 렌즈까지의 거리는 36cm, 초점거리 F는 마이너스 12cm 라는 것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목 렌즈를 사용했으니까 초점거리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사용해서요. 36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됩니다. F값은 볼록 렌즈인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고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잖아요. 여기서는 오목 렌즈라서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A, B, F 간의 관계식을 다시 정리해보면은요, 이렇게 식을 고쳐 쓸 수가 있고, 여기서 B 값을 구하면 B는 마이너스 9cm가 됩니다. B가 마이너스 9cm라는 것은 상이 렌즈 왼쪽에 맺히는 허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상은 상은 오목 렌즈에서 왼쪽으로 9cm 되는 곳에 맺히게 됩니다. 배율은 A분의 B의 절대값이니까요. 배율이 4분의 1배니까 물체의 크기가 4cm인 경우에 1cm 상으로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럼 상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방금 얘기했죠? 상의 크기는 1cm가 됩니다. 렌즈나 구명 거울로 물체를 보면 물체가 서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상이 보일 때가 있고요. 여기 여기 사진에서처럼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반대로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서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상, 여기 사진에서 볼 것처럼 이제 물체가 서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상을 우리는 적립상이라고 하고요. 이때 A분의 B는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반대로 물체가 서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 상, 여기 사진에 보면은 실제 물체와 이제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상이 이제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물체가 서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 상을 우리는 도립상이라고 하고요. 도립상에서는 A분의 B가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돋보기와 안경 정도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렌즈를 조합해서 때로는 렌즈와 거울을 조합해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 요긴한 광학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망원경이 있겠고, 사진기가 있겠고, 또 현미경도 그렇게 렌즈 여러 개, 또 거울 가지고서 이제 서로 조합해 가지고 광학기기를 만들고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광학기기로 이제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 등이 있는데, 각각의 기기에서 상에 맺히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이 어떤 기구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친구들, 망원경 봤죠? 망원경이 뭔지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요. 이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사용하는 관측 장비가 바로 망원경이 되겠죠. 망원경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여러 개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망원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케플러식 망원경이 있습니다. 망원경은 어떤 종류의 렌즈를 사용하느냐, 또 오목 거울을 또 보조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케플러식 망원경은 볼록 렌즈 2개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는 이제 볼록 렌즈가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를 말하자면은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제 케플러식 망원경을 이제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볼록 렌즈 2개가 들어가게 된 거죠. 2개의 렌즈 가운데 물체를 향하고 있는 렌즈를 우리는 또 대물 렌즈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글자 있죠? 빅센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가 이제 대물 렌즈가 되겠고, 그 반대쪽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보는 렌즈니까 저반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의 렌즈 가운데 이제 물체를 향하고 있는 렌즈를 또 대물 렌즈라고 하고요. 대물 렌즈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모아서 실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이 뭐냐면은 도립 실상입니다. 대물 렌즈에서 만들어진 상은 이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상이라서 상이 실상인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립 실상이라고 하고요. 도립 실상은 이제 위아래가 뒤바뀐 상이라고 합니다. 케플러 망원경의 볼록 렌즈 가운데 눈으로 보는 렌즈는 우리는 저반 렌즈라고 하고요. 대물 렌즈에 의해 형성된 도립 실상은 저반 렌즈에 의해 확대된 도립 허상으로 바뀌어 사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 망원경으로 보는 상은 도립상인데, 물체가 이제 거꾸로 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케플러 망원경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천체 망원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를 관측할 때는 위아래가 이제 거꾸로 보여도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케플러 망원경, 이제 도립 실상을 만드는 케플러 망원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케플러식 망원경에서 대물 렌즈에 의해 도립된 실상, 즉 도립 실상이 맺히는데, 여기서 실상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죠.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상을 실상으로 하는데, 도립 실상은 이제 빛이 모여서 만든 상에다가 이제 위치가 방향이 이제 거꾸로 된 위아래가 뒤바뀐 실상을 도립 실상이라고 합니다. 영사 스크린이나 카메라 필름, 또 우리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실상입니다. 도립 실상과 대비돼서 빛이 모이지 않고 생긴 상을 허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상이 바로 선 모습을 했을 때 위아래가 똑같은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제 바로 똑바로 선 모습을 했을 때 정립 허상이라고 합니다. 볼록 거울에 의해 생긴 상과 오목 렌즈에 의해 만들어진 상은 모두 실제 크기보다 작은 축소된 정립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 가운데 케플러식 망원경 말고 갈릴레이식 망원경이 있습니다. 케플러식 망원경으로 사물을 보면 위아래가 뒤집힌 상을 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정립된 상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갈릴레이식 망원경을 보면은 위아래가 뒤집힌 게 아니라 똑바로 이제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보이는 상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개발했고요. 케플러식 망원경보다 먼저 개발됐습니다.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갈릴레이가 달 표면을 관측하고 목성, 위성을 발견하는 데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천체 관측용 대신 지상에서 오페라 글라스와 쌍안경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천체 관측으로는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거죠. 잘 쓰이지 않는다면 거의 쓰이지 않는 거죠, 이제. 영화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페라를 관람하는데 이제 귀부인들이 작은 쌍안경을 한 손으로 드는 장면이 이제 서양 근대 시대를 다룬 영화에서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작은 쌍안경을 우리는 오페라 글라스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노점에서 러시아제 쌍안경이라고 해가지고 쌍안경을 판매하는 일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나는 이제 그거 사지 못하고 잠깐 그 쌍안경 이제 집어들고서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그 쌍안경의 이제 배율이 카메라에서는 300mm 망원 렌즈를 켰을 때가 좀 비슷했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쌍안경의 배율이 모두 300mm 카메라로 이제 했을 때 사진기를 이제 봤을 때 300mm 망원 렌즈 낀 것과 이제 다 똑같냐? 그건 아니겠죠. 더 큰 것도 있고 더 이제 배율이 작은 것도 있을 텐데요. 그때 그 노점상 아저씨가 팔았던 그 러시아제 쌍안경은 배율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쌍안경은 우리 여러분들이 친구 여러분의 쌍안경으로 이제 주변 물건을 봤을 겁니다. 본 친구들도 있고 아마 못 본 친구들 있을 텐데, 쌍안경으로 이제 보면은 적립된 상을 봅니다. 즉 적립상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쌍안경이 하나는 볼록 렌즈, 갈릴레이식 망원경처럼 하나는 볼록 렌즈, 하나는 오목 렌즈, 그건 아니고요. 쌍안경은 대물 렌즈, 접안 렌즈 모두 볼록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쌍안경 내부에 프리즘이 있어가지고 이제 적립된 똑바로 된 상을 이제 맺혀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망원경 가운데 뉴턴식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뉴턴식 망원경은 이제 오목 거울과 반사경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입니다. 그러니까 케플러식 망원경과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 모두 렌즈를 이용하는데, 뉴턴식 망원경 같은 경우는 오목 거울과 반사경을 이용해서 만든 망원경이 되겠죠. 그래서 뉴턴식 망원경은요, 오목 거울로 만든 주 반사경에서 반사돼 나온 빛을 부 반사경에서 꺾여 망원경 몸통 옆면에서 보도록 고안된 망원경입니다. 렌즈를 사용하는 굴절 망원경이 갖는 단점인 수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차를 만들지 않는 반사 광선을 이용한 거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망원경 역시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개발한 망원경이죠. 반사 망원경에는 또 이 뉴턴식 말고 또 다른 이제 카세그린식이 있고 그레고리식이 있는데요. 뉴턴식 반사 망원경 개선해서 제작된 망원경들입니다. 자, 광학기기 가운데는 이제 현미경이 있는데요. 렌즈를 가지고 제작된 광학기구는 이제 망원경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것을 이제 크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데, 현미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광학기구죠. 현미경에 대해서는 이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렌즈를 가지고 만든 광학 현미경은 케플러식 망원경처럼 볼록 렌즈 2개를 가지고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가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보다 짧습니다. 케플러식 망원경은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가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은데요. 망원경과 현미경이 이제 구분되는 점이 바로 이 초점거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관찰하려는 물체를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 바로 밖에 놓으면 물체의 확대된 도립 실상이 접안 렌즈의 초점 바로 앞에 생기게 됩니다. 이 상은 접안 렌즈에 의해 더욱 확대된 허상이 돼서요, 우리는 이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와 같은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의 배율은 두 렌즈의 배율의 곱과 같은데요. 그래서 현미경의 배율은 대물 렌즈의 배율과 접안 렌즈의 배율을 곱해서 얻습니다. 그럼 초점 맞추는 방법 맞추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플러식 망원경은 이제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쌍안경으로 주변을 볼 때 상이 흐릿하게 보이면 가운데 톱니바퀴처럼 생긴 것을 조금씩 돌려서 또렷한 상을 얻는데요. 케플러식 망원경은 저반 렌즈 쪽의 상을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게끔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또렷한 상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현미경은 물체와 대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지금은 이제 교과 과정이 어떻게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과학 시간 때는, 그때는 과학이 이제 물상과 생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생물 시간에 현미경 사용법을 배웁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물이든 아닌 과학이든 현미경 이제 사용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은 물체와 대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을 하는데요. 렌즈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장치가 저반 렌즈가 아닌 대물 렌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대물 렌즈 위치를 조절할 때 렌즈와 물체가 서로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제 초점 맞출 때 대물 렌즈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잘못하면 그 시료 유리판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선생님한테서 그런 주의사항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미경 중에 이제 광학 현미경은 아니고 저 전자 현미경이 있는데요. 참고로 전자 현미경은 물체를 비출 때 빛을 진공 상태에서 빛의 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물체를 관찰하는 현미경입니다. 전자 현미경은 광선 대신에 전자선을 사용하는 등 원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광학 현미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미경입니다. 이제 에른스트 루스카는 1931년 전자 현미경을 개발했고요. 그에 대한 공로로 198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또 광학기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는 여러분들 가운데 없을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마음껏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카메라가 어떤 기구인가 이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면요, 빛을 이용하여 물체의 상을 기록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는 이 카메라가 귀해가지고 그렇게 지금처럼 마음껏 사진 찍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가운데 바늘구멍 카메라, 즉 바늘구멍 사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카메라인데요. 이제 카메라의 원리를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카메라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바늘구멍 사진기에 대해서 혹시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늘구멍 사진기는 작은 바늘구멍을 통해서 통과한 빛이 스크린에 상을 맺게 하는 장치로 구조가 가장 간단한 카메라의 일종입니다. 이 상이 맺히는 스크린에 필름을 갖다 놓아서 빛을 쫄게 하면 이제 필름에 상이 기록이 되는 거죠. 바늘구멍 사진기는 바늘구멍을 통해서 빛을 통과시켜 상을 맺게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스크린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고 어두운 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바늘구멍을 크게 하면은 이제 빛의 양이 많아지는 대신에 또렷한 상을 얻을 수는 없죠. 많은 빛을 통과시키면서 또렷한 상을 맺게 하기 위해서 볼록 렌즈를 카메라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에서 사용하는 이제 카메라가 되겠죠. 사진 기자들이나 사진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를 이러한 리플렉스 카메라라고 하는데, 사진기 렌즈에서 깨끗한 상을 얻기 위해 렌즈의 위치를 앞뒤로 조절하거나 조리개의 크기를 조절해서 사진기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근데 요즘은 필름 카메라 대신에 디지털 카메라, DSR이라는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데요. 디지털 사진기는 필름에 있던 자리에 필름 대신에 CCD를 놓고 CCD에 맺힌 상을 디지털 파일로 기록한다는 거 여러분은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참고로요, 사진 찍는 사람, 사진 기자, 또 사진 작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포토그래퍼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해서 옛날에 카메라맨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거 틀린 말이고요. 카메라맨은 이제 일본식 영어입니다. 즉 정식 영어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리고 광학기기 가운데 이제 빔 프로젝터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을 확대해서 스크린에 비추는 투영기 한 종류인데, 여러분도 요즘 학교 수업 시간에 빔 프로젝터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거 학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프리젠테이션 할 때 이 빔 프로젝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상을 확대해서 스크린에 비추는 투영기 가운데 하나고요. 방금 말한 OHP는 이제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해서 그것도 투영기 일종입니다. 빔 프로젝터는 물체보다 큰 상이 스크린에 맺히는 것이라서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보다 상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깁니다. 이는 빔 프로젝터뿐만 아니라 OHP 등 투영기의 특징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두 번째 단원인 빛의 이용에 대해 함께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광학기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광학기기의 이제 기본인 거울과 렌즈에 대해 살펴봤고요. 거울과 렌즈는 어떻게 상을 맺히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거울과 렌즈를 이용한 광학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카메라, 현미경, 그다음에 망원경, 이런 또 빔 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이제 상을 맺게 하는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